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부자가 공수처에 고발당했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이 미쓰비시에 한국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28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곽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점을 다음 달 말에서 11월 초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2,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위드 코로나 전환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초반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격이 집중됐던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관련 회사에 취업한 정관계 인사들로 튀고 있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아들이 공수처에 고발됐고 관련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지난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곽 의원의 아들은 산업재해 위로금이 포함된 것이며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돈이 화천대유가 곽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곽 의원 부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으로 45억을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산재 위로금 운운하는 화천대유 측의 해명은 황당무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인력의 상당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돼 여유가 없는 만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화천대유 관계자 등 9명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화천대유 고문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인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계약 취소된 대장동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15억 원에 달합니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팔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 뭉치를 준 거예요.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곽상도, 박영수 두 사람 말고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고발과 수사는 여러 갈래입니다. 이 수사들을 경기 남부청이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는데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자금 흐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행위가 이뤄진 장소이자 주요 관계자의 집 주소와 법인 소재지 등이 모두 경기도란 점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내사 중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도 경기 남부청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동 의원의 아들 퇴직금 수수 의혹, 그리고 기존의 경찰이 진행해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3가지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수사관 11명을 경기 남부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12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회사 돈을 빌린 이유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청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씨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입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 경찰은 화천대유의 자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이 걸려 강제 수사에 나서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오늘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꼬리 자르기 의도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 2,5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아들을 매개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거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화천대유 이사인 데 대해선 차라리 같은 이 씨로 엮으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 원을 받을 정도로 아수라판을 키운 장본인이 이재명 후보라고 맞섰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도리어 남 탓하고 자기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친정권 인사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길들여놨으니 적당히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의도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8명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내에선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289명입니다.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는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확진자 수가 석 달 가까이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80%, 고령층의 경우는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적용될 거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 달 말에서 11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을 넘나들어도 의료 대응 체계가 작동한다면 단계적인 방역 완화가 가능하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입니다. 국외에서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선행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국내 발생 이후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서울 842명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의 약 74%를 차지했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수도권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역학조사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최근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다음 달 연휴를 앞두고 이동과 모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불효불급한 축제 행사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감염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의 1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의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고 5명 가운데 2명이 세상을 등졌는데 법원이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13살 나이에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양금덕 할머니. 양 할머니는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군수공장에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죄라도 한마디 한 것이 도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네가 잘못했다는 건 너희 죽으나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 원한이 없게 내가 죽겠어요.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외면해오자 법원은 이 회사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자산을 돈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씩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은 각각 2억 900여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재산을 본격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 실마리가 이제 제공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가 손해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사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은 제대로 된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우리 법원의 이 같은 매각 명령에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가 보복 조치를 경고해왔는데요. 수용할 안을 내놓으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법원 항고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매각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은 법원에 의해 이미 압류돼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조만간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실제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가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이 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데도 이번 매각 명령이 나왔다며 오히려 한국 측에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韓国側はこうした我が国の立場は当然認識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今般こうした動きがあ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외교부도 다시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측이 양국 관계를 고려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시간만 끌어오던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이번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서도 다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좋은 발상이라며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지 말라는 이른바 선결 조건에 대한 한미 대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조건부 관계 복원 담화 사흘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포착된 세부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이 그간 북한의 발사체와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올 초 당 대회에서 언급한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승할 때는 탄도미사일과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정점 고도에서 비행체가 분리가 되면서 낮게 날아간 걸 봐서는 극초음속 활강체의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니겠냐. 정부는 아침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는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등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감이라고는 했지만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나온 도발, 깊은 우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이유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말 속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성 대사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는 이유를 미국의 북한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본인들의 전쟁 억지력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창화 기자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집중돼 있다며 강력한 공격 수단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전쟁 억지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단들을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으며 다시 말해 미국이나 남조선 우리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철회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이에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게 군사적 위협 철회의 첫 걸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이 때 없이 우리를 골고들면서 도발하는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 시대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을 계속 행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김 대사의 발언은 사흘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사는 자신의 연설 메시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도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신형 무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오늘 진수됐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우리 해군이 수중 발사에 성공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게임 체인저급 전략 무기로 불리는 SLBM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서만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 SLBM 탑재가 가능한 최정예 잠수함인 신체호함이 울산에서 진수됐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전략적 비수로서 국가안보를 철통같이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잠수함 전력이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길이 83.5m, 폭은 9.6m, 수중 최대 속력이 20노트 이상이며 AIP, 즉 공기 불요 체계를 갖춰 최장 20일 동안 물 위에 뜨지 않고 자망하며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진수식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체호함은 막바지 작업과 시험 운행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쯤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영광 공용터미널에서 한평을 거쳐 광주까지 오가는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다음 달부터 영광터미널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터미널에서 한평 지역 곳곳을 거쳐 광주터미널로 향하는 500번 버스. 하루 13차례 영광 주민들이 인근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이지만 버스 회사와 터미널의 갈등 탓에
다음 달부터 터미널에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지난 10년 동안 승객들이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끊을 때 내는 카드 수수료와 매표 전산 시스템 수수료를 내왔지만 이 수수료의 부담은 원래 터미널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터미널 측이 수수료를 앞으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착오였고 무지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저희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부당함이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시정하고자. 이에 반해 터미널 측은 승객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과정에 버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두 가지 수수료의 합계 금액은 1년에 겨우 10만 원 수준입니다. 터미널과 버스회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500번 버스의 승객들은 터미널이 아닌 야외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불편해서 다리 아픈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조금 가참기다 해줘야지. 해주려면 다시 안 될 때는 이제 안 가고 말아본지고 이제 처음은 나와야지. 영광군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터미널과 버스회사의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 한 해에 겨우 10만 원의 비용을 둘러싼 터미널과 버스회사의 갈등에 M1 승객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에 배달기사에게 직접 카드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결제하는 척하면서 카드를 복제해 이를 다시 팔아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내부 공사가 한창이던 부산의 한 카페.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이들 5명은 배달기사로 일하며 현장 카드 결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기사분한테 카드만 건네주고 이제 저는 강아지들을 이제 집 안으로 넣어놓는 도중에 그분은 이제 결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 460만 원 정도의 카드가 결제가 됐다.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는 확인된 것만 12장, 피해액은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복제한 카드 정보는 IC칩이 손상된 카드에 다시 넣어 SNS로 한 장에 5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부득이 대면 결제를 할 때는 이들이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인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와서 번갈아서 결제를 하는지 결제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그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으로 불법 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카드에 내장된 IC칩으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까지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인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등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이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대 쟁점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민주당이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종 단판을 짓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뉴스 오늘은 고향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고양세로 불리는 고양사랑 기부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 시행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2023년 1월 예정입니다. 이 고양세란 이름에서 고양과 관련된 일종의 세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받은 기부금을 지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치 후원금처럼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정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을 살리자는 겁니다. 사실 농어촌이 힘들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에 조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평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전남의 차이는 재정 자립도가 무려 3배 가까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살림의 지방을 살리려면 일단 지자체 예산부터 늘려야겠죠. 그렇다면 고향세를 받는다고 고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 기부 액수가 급증했습니다. 2016년에만 일본 전역에서 약 3조 원에 가까운 고향세가 거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고향세를 기부받으면서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를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지역 특산품의 소비 향상과 도농간 교류 확대까지 지역 활성화에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국내 고향세 도입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와 반대로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고향세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하고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원래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또 기부나 모금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은 직원에게 기부나 모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도 안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세법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세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세금, 그리고 가장 따뜻한 세금이 아닐까요? 친절한 뉴스 양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호남 지역의 1급 상수원인 주암호 인근이 버섯을 채취하는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우려는 물론 산림자원 훼손도 심각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와 목포 등의 300여만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암호입니다. 1급 상수원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 일대 1,500제곱미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암호 인근 야산, 산길을 따라 차량 수십 대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행락객들입니다. 근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있는 거 하고 오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명씩 몰려다니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도 잦습니다. 오늘 또 왔다고 8명이서 왔더라고요. 버섯 채취가 이뤄진 자리에는 술병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법 취사 흔적도 눈에 띕니다. 야생 버섯이 자생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주암호 인근 주민들은 해마다 가을철이면 외지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점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가장 많이 버려지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산에 버려지면 제2의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상수원 보호구역 무단 출입은 단속 대상이지만 순천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갖다가 가끔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좀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러네요.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출입이나 임산물 채취로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5살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반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 부부를 살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여수 신덕과 경남 남해 서면을 잇는 7.3km 길이의 해저터널 사업을 반영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사업비 6,800여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쯤 완공돼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놓고 무안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섣부른 계획이 먼저 나오면서 군공항 이전은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공항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무안공항을 닫자고 나선 주민들. 광주와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놓고 무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정책 결정을 잘못한 국토부와 밀실 행정을 끝판을 보여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무안군도 무안공항의 자생력은 충분하다며 민간공항이 군공항 이전의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KTX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서남권 중심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라남도는 시도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토부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 연계 이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해법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 협의체는 현재 군공항 이전 비용을 다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예비 후보지도 지원책도 마련되기 전에 발표된 국토부의 계획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신안군 비금도에서 암태도 간 10.4km 구간에 교량과 도로 건설 계획 등이 포함돼 올해 안에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낙후도로인 신안 암태면 수곡에서 신성리 간 국도 2호선 2차로 개량 사업도 포함돼 5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홍림, 이재용, 백동규 의원 등 6명은 지난 56년간 버스 회사인 태원과 유진은 독과점으로 운영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보조받았는데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을 겪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비급여인데요. 동네 의원들의 이 비급여 항목 비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인력이나 장비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6만 8천여 개를 조사했더니 동네 의원급 비급여 항목 비용이 의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비용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저 금액은 25만 원, 최고 금액은 약 830만 원으로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태아의 다운 증후군 여부를 알아보는 비침습적 산정검사의 동네 의원 최저 금액은 29만 원, 최고 금액은 110만 원이므로 역시 3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충치 치료에 쓰이는 크라운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60만 원까지 비용이 매겨졌습니다. 같은 재질의 크라운도 의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랐습니다. 공개 요구가 많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의원별로 최저 7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까지 차이 났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경혈 약침수를 받을 때 약침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랐는데 1,000원부터 2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해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한 의원급 기관은 3,600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내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쿠팡이 2천억 원을 투입해 광주 평동 3차 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광주시와 쿠팡은 건립부지에서 쿠팡 광주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는 건축 연면적 16만 8천 제곱미터의 호남권 최대 규모로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매입 후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한 무등산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매입 비용이 약 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호텔 측과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매입 비용 평균이 400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 협의 끝에 중간선인 369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일본 전역에 방송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뮤지컬 광주가 일본 CS 방송국의 한류 전문 채널인 위성극장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방송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와 함께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은 종일 내리겠고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70mm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광과 광주 21도, 한낮 기온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순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강진 28도, 완도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물결은 최대 3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단비로 긴 가뭄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